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안 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 이야기입니다. IT의 발전으로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시대를 넘어 IoT, 블록체인, 인공지능 시대로 가고 있는 요즘 게임이나 과학방송 시청 같은 유의는 물론이거니와 중요한 연락, 금융거래, 질병관리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작업들도 IT 기기와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들을 가로채려는 자들이 있고 이를 막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해킹과 IT 보안 기술의 발전, 돈, 가족, 나라, 무언가 소중한 것이 있다면 지켜야 합니다. 돌도끼, 나무방패, 비파형 동검, 청동방패, 총, 방탄조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소중한 것들을 노리는 무기는 더 고도화되었고 그 무기를 막기 위한 도구들도 기술에 발맞춰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튼튼한 방어구가 나와도 생각지 못한 새로운 도구와 아이디어를 이용한 공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많은 소중한 정보들이 IT 기기와 가상의 공간에 머무르고 있는 요즘, 그것들을 노리고 빼앗아가는 나쁜 행위를 보고 사람들은 흔히 해킹이라 부릅니다. 해킹? 일단 안 좋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검정 후드를 쓴 얼굴 안 보이는 호리호리한 사람이 어두운 곳에서 의미 없어 보이는 수많은 글자와 기호를 컴퓨터에 규칙 없이 두들기는 그림이 연상되는데요. 이런 이미지, 해킹의 시작과는 많이 다릅니다. 해킹은 1950년대 MIT의 동아리인 테크 모델 철도 클럽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테크 모델 철도 클럽 회원들에게는 한 회사에서 제공받은 PDP-1이라는 미니 컴퓨터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모형 기차를 제어하는 것과 PDP-1을 작동시키는 것의 원리가 유사하다는 것을 깨닫고 컴퓨터에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컴퓨터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학교 전산실에 있는 그 시절 고급 컴퓨터에 푹 빠지게 됩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너무 오랜 시간 컴퓨터를 이용해 하며 전기 비용 문제를 이유로 전산실 문을 닫아버리는데요. 학생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산실 담을 몰래 넘어 침입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육체적 해킹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저 본인들이 푹 빠진 작업을 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이후 MIT의 해커들이 유명해진 계기는 자신들의 여러 기술을 동원해 장난스러운 깜짝쇼 서프라이즈를 벌이게 되면서입니다. 이 쇼가 특히 자주 일어나는 무대는 MIT 캠퍼스의 그레이트 돔이었는데요. 사람들은 MIT 학생들이 어떻게 이걸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저 이 일에 몰두해 즐겁게 작업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일부 MIT 학생들의 이런 행위들을 핵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해킹은 본래 어떤 특별한 의미 없이 순수하게 특정 일에 몰두해서 즐겁게 하는 작업인 덕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덕질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해커라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IT 시대가 되면서 재능이 많은 젊은 해커들이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여러 덕질을 하면서 세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빌 게이츠나 스티브 워즈니악도 해커였고 마크 주커버그도 하버드대 학생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면서 유명해진 후에 생긴 인연들이 발전해서 페이스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해커들의 해킹 행위는 더 이상 단순한 덕질이 아니었습니다. 선을 많이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해킹 사례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불법 해킹 행위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 해킹이란 단어는 그 본래의 의미보다 누군가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정보를 빼가거나 무언가 조작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불법 행위인 크래킹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해커들의 대중적인 이미지도 나쁘게 자리 잡았습니다. 해커라고 다 나쁘게 보지 말아주세요. 해커들의 해킹 목적은 각자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그저 호기심으로, 누군가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누군가는 착한 일을 하기 위해 해킹을 합니다. 네, 나쁜 해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뛰어난 프로그래밍 능력을 이용해 블랙 해커들의 불법 행위를 방어하는 착한 해커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해커를 블랙 햇 해커, 착한 해커를 화이트 햇 해커라 부릅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참 복잡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선과 악을 구분하기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화이트 햇이라 하기도 뭐하고 블랙 햇이라 하기도 애매한 그레이햇 해커도 있습니다. 블랙햇 해커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공격하고 있고, 화이트햇 해커는 보안을 강화하며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 보안은 아주 먼 옛날 기원전 58년경에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장군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시저 암호를 사용했는데요. 알파벳을 특정 자리 수만큼 평행 이동시켜 암호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RUN에서 세 자리를 옮긴다면 암호문은 UXQ가 되는 것이죠. 이 암호문을 푸는 방법은 알파벳을 3칸씩 옮기는 것이고, 이 3칸씩 옮기는 공식이 바로 암호문을 해독할 수 있는 열쇠, 키인 것입니다. 이 문장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암호입니다. 우리만의 암호. 기원전 사용되었던 시저 암호는 열쇠를 찾아 해독하기 꽤나 쉬워 보입니다. 대충 종이에 써가면서 암호를 풀어보기만 해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줄 더 긋고 칸을 추가해서 복잡하게 하면 암호를 풀기 위한 규칙인 열쇠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보안이 강화되게 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제2차 세계대전, 승승장구하던 독일군은 군사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암호를 만드는 애니그마라는 기계를 사용합니다. 애니그마는 일반 문장을 시저 암호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글자 배열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시저 암호와는 다르게 그 구성이 여러 기어들과 회전판이 엮여있어 워낙 복잡하고 2200만 개의 암호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종이에
종이에 열심히 문제를 풀어봐도 이 정보를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시대의 천재이자 컴퓨팅 해커의 원조 앨런 튜링 등판? 애니그마 암호를 풀기 위해 빠르게 계산하는 기계인 콜로서스를 만듭니다. 결국 앨런 튜링의 기계를 이용한 암호 해킹 덕분에 연합군은 암호를 풀어 중요한 정보들을 얻었고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이 기계는 나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발명의 기초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컴퓨터 발명의 기술적 토대가 비밀 정보를 얻기 위한 해킹 과정에서 쌓인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계산하고 암호를 풀 수 있는 자동화 기계가 생기면서 정보의 보안은 필연적으로 강화되어야만 했습니다. 컴퓨터의 등장으로 이제 정보의 암호화와 보안의 영역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간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만들어진 복잡한 암호들은 일반 사람들은 풀 수 없었고 특수 슈퍼컴퓨터를 보유한 정부기관과 일부 큰 기업에서만 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도 잠시였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며 개개인 모두가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가지게 되는 시대가 오면서 보안 기술은 한층 더 강화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더 고도화된 복잡한 암호화 기법들이 생겨나면서 자동화된 기계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많은 가상의 장소에 중요한 정보와 암호를 두고 다니죠. 이때 시저 암호나 애니그마의 암호같이 하나의 열쇠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암호 방식인 대칭 암호만을 쓰기엔 비효율적이기도 했고 해킹당할 여지도 많았습니다. 대칭 암호는 문제를 잠그고 푸는 방식인 열쇠가 중간에 유출되기라도 한다면 보안이 바로 뚫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티스트같이 생긴 MIT와 스탠퍼드 형님들이 나섰는데요. 이 형들은 공개된 키를 통해 비밀키를 전달하지 않고도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디피-헬먼 키 교환 방식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이산대수의 난해함을 이용하여 안정성을 두고 있는 키 교환 방식인데요. 상대방의 공개키와 나의 공개키를 사전에 공유하고 비공개인 임의의 수를 선택해서 계산을 하면 특정 값이 나오게 되고 그 값을 공유해서 임의의 수로 다시 계산하면 비밀키가 생성됩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디피-헬먼 방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1977년 최초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인 RSA 의사가 공개됩니다. RSA는 3명의 연구자 이름의 앞글자를 딴 명칭입니다.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누구나 어떤 메시지를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키를 지닌 단 한 사람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대칭키 알고리즘과 차이가 있습니다. RSA 방식은 소인수 분해의 난해함을 이용해서 설계되었는데요. 자물쇠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보를 보낼 사람 영희와 받을 사람 철수가 있습니다. 영희는 철수와 미리 공유했던 열린 자물쇠를 가져온 후 보낼 정보를 상자에 담고 자물쇠로 잠굽니다. 여기서 자물쇠 그 자체는 공개키입니다. 그 다음 정보가 들어있는 상자를 철수에게 전해주면 자물쇠의 열쇠 즉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철수는 그 정보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공개키인 자물쇠로 잠긴 상자를 중간에서 누군가 가로채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물쇠를 못 풀죠. 결국 자물쇠에 대한 열쇠 즉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개키 암호 방식이자 비대칭 암호 방식인 RSA. 물론 인터넷 세상에서 암호화를 위해 상자와 자물쇠를 주고받을 리는 없고 실제로는 수학적으로 구현이 됩니다. 이렇게 암호화 기법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형식의 보안 기법들이 새로 개발되고 추가됩니다. 방화벽도 세우고 점점 비밀번호도 길어지고 특수문자, 영문, 대소문자 섞어야 되고 핸드폰 인증해야 되고 전자서명하고 공인인증서 쓰고 보안카드를 넘어 시간의 추까지 섞어버린 원타임 패스워드 OTP도 개발되고 참 많습니다. 관리자는 고객들의 암호를 요상하게 요리해서 보관하기도 하는 등 공격을 피하기 위한 수많은 방어 기법이 생깁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암호화 체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보안 시스템이 발달되면서 해킹을 하는 것도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시스템을 뚫기 힘드니 사람들의 실수를 노리는 사회공학적 해킹 기법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메일 피싱, 보이스 피싱, 가짜 웹사이트 파밍, 문자 스미싱 등 아주 그냥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생기면서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보안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의 보안과 주의도 필요해졌습니다. 이상한 링크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한층 더 고도화된 공격 기법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변에 한두 명씩은 꼭 경험해본 랜섬웨어. 몸값을 뜻하는 랜섬과 소프트웨어의 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불특정 다수에게 악성 소프트웨어를 마구 뿌리는 해킹 방법으로 이 자아스들이 암호화 기법을 역으로 활용해서 중요 문서들을 모두 암호화시켜버린 후에 중요 정보들에 대한 몸값을 비트코인으로 요구합니다. 막상 코인을 보내도 해결 안 해주는 상도덕 없는 자아스들이 많지요. 2017년에는 해커들이 미국 국가안보국의 해킹 툴을 훔쳐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를 만들어서 유포하게 되는데요. 전 세계 150여 개국 23만 대 이상의 컴퓨터를 감염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악성 코드를 활용해서 지나가는 사람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돈을 뜯어내는 양아치식 공격이 있는 반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아주 그냥 치밀하게 조직해서 부유층을 지속적으로 노리는 계획형 공격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쓸쓸한 너의 한 곳만 노리는 아파트 공격
공격! APT 공격! APT 공격은 주로 정부기관이나 기업들을 공격합니다. 정부나 기업엔 지켜야 할 중요한 정보가 너무 많고 한 번 공격을 받으면 저 같은 개미들과는 다르게 피해가 막심합니다. 특히 요즘은 일반 개인과 기업 모두 점점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면서 여러 중요한 정보들이 몇 개의 큰 기관들에 모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격하는 해커 입장에서는 만 번을 공격해서 계속 실패하다 한 번만 뚫어도 큰 성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치밀하게 정보를 수집해 침입을 시도하는 것이죠. APT 공격같이 고도화된 집요한 공격에는 그에 맞는 체계적인 보안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마치 집안의 귀중품은 그냥 금고에 보관하면 되지만 여러 사람의 귀중한 자산이 한 곳에 모여있는 은행에는 경비 시스템 보안관, 다중금고 등 종합적인 보안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이나 정부기관같이 소중한 자료가 많은 곳을 위해 개발된 삼성 SDS의 종합 보안 서비스 등판, 보안 위협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삼성 SDS에서는 들어오지 못하게, 나가지 못하게, 나가도 쓸모없게 라는 세 가지 보안 원칙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종합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통합 보안과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보장하는 화이트박스 암호 기술을 적용하여 기업들이 안심하고 두 발 뻗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해킹 공격을 탐지 분석 대응하고 우수한 글로벌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국내 최다 클라우드의 보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후! 사람들의 PC나 핸드폰에 감염되는 악성 코드 그리고 기업과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사이버 공격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피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에게 돌아옵니다. 슬프지만 아마 제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도 여기저기 싼 값에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하도 사건이 많이 터지다 보니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 무덤덤해진 경우도 참 많은데요. 기업들의 신뢰성 있는 보안이 소비자에게 특별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IT 기기와 가상의 세계에 더 많이 저장될 겁니다. 지금 개발되고 있는 양자 컴퓨터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새로운 세상을 선물하겠습니다만 신기술은 항상 이전에는 없던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의식이 없습니다만 항상 몇몇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안 좋은 의도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죠. 그래서 요즘에도 일어나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공격, 해킹과 악성 코드 등의 피해 사례를 먼삿 불보듯 하기보다는 나에게도 올 수 있는 일처럼 관심있게 바라보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핫한 IT 보안 기술 삼성 SDS와 함께 긴급과학 이야기였습니다. 띠링띠링 긴급 보안 꿀팁, 운영 OS와 함께 백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주시고 백업 자주 해주시고 사이트의 비번은 복잡하게 그리고 각 사이트마다 다르게 관리해주시고 보안 카드 웹에 절대 올리지 마시고 처음 보는 메일이나 문자 링크 함부로 누르지 마시고 공공 와이파이 조심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요번에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뿅.